고! 달슨의 라이브. 자, 이번 주 이제 위클리 라리가는 요게 또, 야, 이거 왜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또 슈퍼리그가 또 이번 주에 핫했잖아요. 근데 슈퍼리그의 또 나비 효과 중에 하나가 또 이 무리뉴의 경질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토트넘에서 이제 슈퍼리그를 발표하자마자 네. 토트넘이 돈이 두둑해지는 것 같으니까 성적이 좀 안 좋은 무리뉴를 바로 경질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네. 정말 폭탄급 두 개가 떨어졌죠. 그게 이제 유럽 슈퍼리그하고 무리뉴 감독 해임.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물려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리뉴 감독이 바로 경질이 됐는데 경질이 되자마자 아주 여러 군데에서 무리뉴가 발렌시아행에 가까워졌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지금 옆에 해놨잖아요. 네네. 그냥 무리뉴 발렌시아 구글해놓고 영문으로 쳤더니 네. 뉴스들이 꽤 나와. 맞아요. 난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이게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뭐 지금도 그렇죠.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직 모르는 꽤 거지만. 기사들이 있더라. 맞아요. 이런 거요. 꽤 기사들이 나왔더라. 왜 연결되는 겁니까? 일단은 감독이 발렌시아에. 피터링 구단주가 맨데스와 접촉했다. 네. 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피터림과 맨데스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또 알려져 있죠. 이제 뭐 맨데스가 보유한 선수들을 피터림이 많이 데려가고 발렌시아고 뭐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았죠. 과거에도 많았고. 그러니까 조지 맨데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유럽의 슈퍼 에이전트 포르투갈 그쵸. 출신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버햄튼의 포르투갈 라인을 쫙 집어넣은 그쵸. 슈퍼 에이전트인데 피터림과도 그동안 그런 이제 어떤 선수 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관계가 있었다. 그렇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데 또 마침 맨데스가 무리뉴의 또 에이전트니까. 그렇죠. 이 피터링 구단주가 맨데스와 접촉했다고 알려지면서 기자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무리뉴가 바로 경질됐으니까 무리뉴와 발렌시아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올 시즌 끝나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것도 있었는데 왜 둘이 접촉했다라고 하지? 혹시 그러면 이거 배나무 밑에서 뭐 저 가끔 그렇죠. 고쳐맨 거 아니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비 그라시아가 이번 시즌 팀을 맡아서 굉장히 부진하죠. 사실 최근 성적도 그렇고 일단 올 시즌 성적을 보면 코파델레이에서는 3승 1패인데 저 3승이 이제 거의 이제 약팀들과의 했던 경기였고 라리가에서는 8승 11무 13패. 와, 승률이 25야? 승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로 따지면 승률이 30%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 라리가에서 승률이 25%라면 발렌시아 정도의 구단이 저 정도의 승률을 가진 감독을 계속해서 쓸기는 조금 그렇다. 물론 힘들다. 이건 이제 하비 그라시아 감독 입장에서는 아니면 감독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선수를 죄다 팔고 그럼 뭐 선수도 안 사줬는데 뭐 선수 무슨 감독이 무슨 요술막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마술사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여하튼 통계로만 놓고 보면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비 그라시아가 올해 7월 22일인가요? 네, 7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을 7월 22일이요? 네.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냥 6월 말 이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7월 22일이더라고요. 신기하게. 신기하네. 그래서 그 날짜 이후로는 네네. 아마도 발렌시아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라시아 감독도 떠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징글징글하다 그럴 것 같은데. 그라시아 감독도 그랬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감독이 어떤 감독이 될까? 그쵸, 이제 떠나게 된다면 누군가는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또 바로 무리뉴가 바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무리뉴가 바로 이제 쓰기 딱 좋은 기사거리인 거죠. 그런데다가 그 맨데스 고리도 있었고. 그쵸. 그래서 이제 무리뉴가 발렌시아에 오게 된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 좋은데요? 네. 가장 큰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발렌시아의 팀 스타일과 무리뉴가 얼마나 맞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무리뉴가 왔을 때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입장에서 궁금하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일단 발렌시아의 팀 스타일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면 발렌시아의 팀 스타일은 이 마르셀리노 감독 이후부터 너무나 명확하게도 이 두 줄 수비 4-4-2에서 두 줄 수비 한 다음에 선수비 후역습 패턴을 많이 사용했죠. 뭐 거의 계속 저랬죠. 그쵸? 네. 마르셀리노, 셀라데스, 그다음에 지금 하비 이제 그라시아까지. 하비 그라시아까지. 근데 이거는
뭐 새 감독이 그러면 이 축구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한 거냐? 그건 아니죠. 그냥 현실적으로 선수가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도 그쵸.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마르셀리노 감독 자체가 워낙 이제 수비적으로 뛰어난 감독이다 보니까 이 마르셀리노 감독이 구축해놓은 그 팀 스타일에 크게 변화를 못 줬죠. 아마 크게 변화를 못 주면서 계속 그 스타일대로 선수들도 그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하면서 이 발렌시아의 팀 스타일이 조금 사사히 또 선수비 후역습으로 좀 굳어져 버린 측면이 있죠. 그런데 마침 이 무리뉴의 전술 스타일이 그러네 그냥 선수비 후역습이 특징이다. 그렇죠. 그러다 포메이션 보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우리의 팀 스타일과 또 영입되어 있는 선수들의 스타일이 굉장히 수비 그리고 역습 패턴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마침 무리뉴가 자유의 몸이 되었네. 그런 무리뉴가 왔을 때 우리 팀과 굉장히 맞을 수 있겠다. 스타일이 맞을 수 있겠다. 저를 크게 보면 그쵸. 뭐 최전방에 게데스라든지 네. 뭐 가메이로, 뭐 체리셰프 같은 선수들이 직선적으로 빵 치는 직선적으로 빠르게 또 달려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네. 이 선수들이 이제 수비를 하다가 네. 무리뉴 축구에서 또 역습을 빠르게 간다면 그럼 또 발렌시아가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기대감을 품고 있는 거죠. 자, 뒤에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라이브로 물어보신 거 제가 2개 물어볼게요. 저도 사실 궁금해요. 첫 번째, 발렌시아가 무리뉴의 몸값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현실적으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죠. 두 번째, 무리뉴가 오면 선수 사달라고 분명히 할 텐데 이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돈 없어 선수 안 사주는데. 선수 보강. 그것도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볼 경우는 무리뉴가 발렌시아에 계속 결과적으로 오겠냐. 네. 예. 이 무리뉴가 아무리 지금 사실 이제는 이제 커리어는 이제 조금 많이 꺾였죠. 3번 정도 꺾였죠. 어쩔 수 없어. 메뉴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꺾기 시작한 맞아요. 거고 토트넘에서 마지막 거기서 반전 치냐만 했는데 거기서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내려가는 흐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렌시아가 무리뉴를 감당하겠냐.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워낙 강한 감독에서 또 선수 사달라고 또 할 텐데 요거는 제가 봐서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것도 분명히 생각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하비 가르시아는 최전방에 게데스를 배치하는 것이 일단 최근 전술에서 특징이죠. 원래 맞아요. 게데스가 뭐 왼쪽이나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에서 뛰는 선수인데 게데스를 아예 세컨 스트라이크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 쓰기도 했었는데 그쵸. 빠른 역습을 위해서 맞습니다. 게데스를 올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그렇지. 자리가 바로 이강인 선수의 자리였는데 맞아요. 게데스를 세컨 스트라이커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자연스럽게 bench 멤버가 되어버리는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경기에 너무 많이 못 나오면서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뭐 지고 있을 때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이 무리뉴 또한 사실 생각해보면 네. 기동력이 기본적으로는 뛰어난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일단 손흥민 같은 선수들 그렇죠. 수비까지 열심히 가담했다가 네. 빵 때리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선수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게데스에게 밀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기동력이 게데스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최전방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보면 뭐 체리셰프, 바스, 뭐 무사, 진짜 유망주 같은 무사나 블랑코 같은 선수들에게도 파닥파닥 뛰는 그렇죠. 친구들. 이강인 선수가 밀리고 있어요. 그 역습 패턴에서 좀 기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뉴 체제에서도 무리뉴가 굉장히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연 이강인 선수가 이 무리뉴의 전술에서 뛸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하비 그라시아처럼 정말 빠른 선수들만 막 배치해서 역습을 하는 감독도 있지만 이 무리뉴 감독이 정말 극찬을 받는 감독 중 하나인 게 또 이유가 뭐냐면 무리뉴 감독은 뛰어가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 중간에서 공격 연결고리가 되는 선수를 정말 스페셜하게 키워주는 감독이죠.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포르투의 데쿠 그리고 뭐 인터밀란의 스네이더 첼시에서는 뭐 램파드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웨질 뭐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무리뉴의 역습 축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서 뛰어나간 선수들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었던 토트넘에서는 라멜라 토트넘에서는 뭐 케인이나 은돔벨레죠. 네. 이런 선수들이 무리뉴의 축구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무리뉴의 축구에서 역습에 좀 시발점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런 이제 과거의 저 선수들을 좀 놓고 보면 그쵸.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쵸. 이제 뭐 인터밀란 트래블 할 때 시절 생각해봐도 수비 정말 단단하게 하다가 스네이더한테 주고 스네이더가 한 방 뻥 차면 에투나 밀리토가 뛰어나가는 패턴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발렌시아의
그렇다면 공격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선수가 없었느냐? 뭐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이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는 이 파레오를 거쳐서 게데스나 뭐 가메이로나 자자 이런 선수들이 전방으로 쭉 뛰어나갈 때 파레오가 공을 뿌려주는 역할이었는데 지금 파레오가 없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이제 하비 그라시아 감독 체제에서는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이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뉴 감독 체제가 된다면 이 공격 연결고리를 잘 사용하는 감독이니까 무리뉴 감독이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저 파레오의 역할을 해주면서 발렌시아의 역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무리뉴 감독이 왔을 때 발렌시아로 왔을 때 이강인 선수의 조합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또 이강인 선수도 무리뉴가 왔을 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적을 할지 아니면 이적을 좀 보류하고 좀 무리뉴 밑에서 내가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좀 수행하면서 좀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뉴가 오면 이강인 선수에게도 꽤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좀 이번에는 의견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강인은 분명히 특징이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는 정말 자기하고 스타일이 잘 맞아야 돼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볼을 오래 소유하고 그래서 경기를 지배하는 팀. 그러니까 자기가 온더볼 상황을 더 많이 유지하는 팀에서 뛰어야 이강인 선수는 장점이 발휘되고 단점이 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무리뉴 감독이 지금 수비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발렌시아와 맞는다는 전 그건 뭐 동의. 이강인이 예전에 뭐 그렇게 레알이라든지 첼시라든지 인테르에서 그런 선수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그렇게 수비적으로 하거나 카운터를 치지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발렌시아는 그때의 그 정점에 있는 팀들하고 현재 발렌시아도 맞아. 2000년 초반에 막 챔피언스 날아다닐 땐 좋았지만 현재 발렌시아는 전체가 그러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다 내려가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무리뉴가 이걸 한다 그러면 다 내려가서 수비해야 돼요. 그때는 잘하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 웨이즐도 세워놓고 램파드 세워놓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 주저앉혀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강인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저는 물론 이게 안 맞는 부분도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인 부분이겠죠.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에 정말 전투적으로 가담하고 수비의 자리를 정말 잘 잡고 이런 거에는 분명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무리뉴가 왔을 때 그런 수비적인 역할에는 분명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이강인 선수의 좀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좀 역습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역습을 하다 보면 뒷공간이 크게 발휘될 때 그때 이제 뒷공간으로 뿌려주는 패스들 근데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도 가끔 보여주지만 그 패스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그 유럽의 정상에 있는 선수들만큼 좋은 패스가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스들이 진짜 뭐 게데스나 체리셰프에게 간다면 저는 이제 공격진만 보면 발렌시아의 공격진만 보면 게데스나 뭐 체리셰프나 가메이로 같은 선수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에게 좀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저는 이 무리뉴가 만약에 발렌시아에 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토트넘을 좀 생각해보면 좀 은돔벨레처럼 처음엔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은돔벨레도 마찬가지잖아요. 은돔벨레도 볼 점유가 높은 팀에서 분명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이 무리뉴의 수비 축구에서 굉장한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시즌은 조금 적응하면서 정말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좀 무리뉴와 잘 섞이기만 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다, 꽤 있다. 저는 계속 좀 부정적인데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맨유 시절의 포그바, 그다음에 토트넘 시절의 델리알리, 그러니까 계속 떠올라요. 만약에 진짜 발렌시아를 간다면 뭐 간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쵸. 만약에 우리가 간다고 전제하면 그러니까 그때 포그바하고 알리에게 했던 건 똑같았어요. 어쨌든 결은 그렇죠. 뭐 게으르다 수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너는 왜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해? 그러면 사실 이강인은 열심히는 요새 하려고 하고 피지컬 키워서 막 수비도 하려고 하는 건 인정되지만 어쨌든 수비를 막 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이건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이강인은 자기가 잘하는 걸 더 하게 해주고 뒤에 이강인을 위해서 수비하는 애들을 받쳐줘야지 그 조합을 할 때 이강인의 능력이 좀 발휘된다거든요. 그건 무리뉴 특성상 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 것처럼 이강인도 고쳐 쓰기 어려운 것처럼 무리뉴도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저는 무리뉴도 과거에 포그바나 알리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못 뛸 수도 있다는 거죠. 아예 못 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포그바나 그 알리가 못 뛰었잖아. 그쵸. 무리뉴 감독 있을 때. 네. 저는 이제 그게 좀 아예 스타일과 좀 안 맞다 생각해서 무리뉴 감독이.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로 어떤 이렇게 이강인이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때 한참 이런 스타일의 선수를 썼던 무리뉴는 지금의 이 발렌시아를 가게 되면 발렌시아는 다 수비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의 다 수비하는 형태.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아까도 했지만 무리뉴를 데리고 온다면 네. 어쨌든 돈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최소한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피터림 돈 없다고 막 중내 하는데 무리뉴한테 돈 좀 쏟아부으면 선수는 더 못 산다고. 맞아요. 사야 기껏 그것도 조금 더 해주겠지. 그러면 선수가 없으면 결국 우리뉴도 하는 게 그냥 있는 선수들 가지고 수비 다 잘하는 선수들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강인이 쓰임을 받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정서적으로 우리 선수랑 이제 그만 엮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이 무리뉴와 또 무리뉴가 만약에 저 발렌시아 가면 어쨌든 더 막 갔어? 그러면 또 이제 이강인도 있고 무리뉴도 있으니까 또 발렌시아 가야 되잖아. 맞죠, 많이 봐야죠. 그거 또 봐야 돼 그거를. 그럼 또 쪼 불러가지고 또 뻔해. 그럼 또 뭐 심렌시아 뭐 이런 데서 하고 뭐. 또 이런 얘기 또 막 계속 또 하면서 또 한 시즌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부담스럽네요.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네요. 심렌시아 이런 거. 심렌시아. 그런 얘기 하면서 또 13시야 뭐 이런 거. 이게 또 계속 또 봐야 된다는 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진짜 좀 이강인 선수가 못하는 거 부분 있다. 뭐 잘하는 부분 다 있다. 이렇게 다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이제 20살이잖아요. 만으로. 그렇죠. 그냥 한번 보고 싶어. 자기하고 좀 맞는 스타일에서 그 다음에 뛰어내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진짜 할 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이강인 선수의 강점이나 스타일과 어울리는 팀, 어울리는 감독 한번 만나서 해봤는데 되면 잘 되네 이거. 그것도 안 되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경쟁력 없음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무리뉴 감독을 만난다는 건 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우리처럼 논쟁도 해야 되고 써야 되네 말아야 되네 또 이런 얘기가 되잖아. 좀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자기 스타일 맞는 거. 하긴 그렇긴 해요.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강인 선수는 뭐 무리뉴가 잘 썼던 스네이더, 램파드 이런 유형의 선수보단 사실 포그바나 알리의 유형에 가깝긴 하죠. 그러니까. 스네이더, 램파드도 스네이더도 그렇고 수비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갈 때 또 엄청 열심히 나가는 그러니까 선수들이기 그 포인트가 때문에.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좀 결이 좀 다르기도 하고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간대요? 무리뉴가 발렌시아에는? 뭐 그건 아무도 모르죠.